기존 물량 내놓는 매물의 증감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들으면 되게 솔깃하고 그럴싸해 보여요. 되게 그럴싸해 보여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그 매물이 많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매도 매물이 많다. 매도 매물도 공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들어보면 되게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물 이야기랑 공급 이야기랑 같이 엮여 있는 거죠. 그거는. 자, 일단 서울의 입주 물량이 적은 거는 대부분 인정하는 것 같아, 지금은.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 매물이 많은 거랑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많은 거, 공급이 많은 거, 그거 두 개를 나눠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매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서울의 매물이 1년 전에 비해서 1만 5천 건이 늘어났다. 매도 물량이 늘어났다. 매매 매물인 거죠.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없는 것이고 수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 급락할 수 있다.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럼 첫 번째, 매물수에 대한 의문을 품어봐야 된다. 매물을 등록하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들인데, 공인중개사들이 매물을 등록하는 행태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매물을 많이 등록할수록 유리합니다. 많이 등록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물을 많이 등록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중복 매물, 그게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여기도 내놓고 여기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를 내는데 두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복 매물을 네이버에서 걸르니까 그거를 또 회피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 3층을 한글로 절을 쓴다든가 저층으로 쓴다든가 중간층을 중, 뭐 고 이렇게 쓴다든가 아니면 약간 동을 약간 다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매물을 등록한단 말이지. 그 이유가 뭐냐? 일단 매물을 많이 등록하고 네이버에 노출이 많이 돼야, 왜 네이버 보고 다 집을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구하기 때문에, 그래야 전화가 오고 전화가 와야지 내가 중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매물을 많이 등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조금 되고 가격이 좀 오를 때는 매물을 등록을 많이 하고요. 가격이 떨어질 때는 매물 등록을 많이 안 합니다. 왜냐? 가격이 떨어질 때는 어차피 지금 10억이 시세인데 다들 10억에 팔 수 있는데 다들 11억, 12억에 팔아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접수만 하지 등록을 안 해요. 10억, 11억에 그래도 안 되는데 지금 10억을 내놔야 팔릴까 말까 하는데 다 11억, 12억 얘기하면 그거를 등록해 놓으면은 그 다음 내놓는 사람들이 전부 다 12억, 11억에 내놓거든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갖고만 있지 올리지 않아요. 그래 될 것 같은 것만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물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없기 때문에 매물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명했던 게 뭐냐면 서울의 매물 데이터가 물론 너무 적어요. 21년부터 있어요. 21년은 불처럼 오르던 시장 아닙니까? 단기 시기열이 너무 짧은 문제도 있지만 그 시기에 서울의 실거래 가격이랑 같이 매핑을 해서 하는 걸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 결과는 실제로 매물이 늘어날 때 그 논리대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격이 올랐고, 매물이 줄어들 때 가격이 오히려 내렸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매물이 줄어들 때는 가격이 오르고 내린 거에 인간관계가 되게 약해 보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들이 주장하는 매물이 늘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거랑은 연관관계가 되게 낮았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부동산이 매물을 등록하는 행태 자체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다. 저는 매물 데이터 자체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매물에 굉장히 그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매물 숫자의 증감에 대해서. 결론은 그거잖아요. 주장의 근거는 내가 하락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매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죠. 결국 그러면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졌냐 이거잖아요. 실제로 안 떨어졌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후랭이에 나가서도 그 2021년 매물 등록되어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서울의 실거래 지수랑 매핑을 해서 보면은 매물이 증가함에도 가격이 안 떨어진다니까요.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2024년 한 달 동안 1년 동안 그 매물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1만 8천 건이 늘어났다고 2024년에 그렇게 얘기하더만 1년 전에 비해서. 자, 그래서 제가 주말 내내 저번 주부터 계속 공부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이게 2024년이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냐, 내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냐? 그럼 2024년은 가격이 올랐다라는 가설을 반박하려면 2025년 가격이 2024년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2024년 1분기에 거래된 거랑 똑같은 평형이 2024년 4분기에 거래됐다면 그 두 개의 차이를 비교를 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95%의 확률로 7에서 8% 올랐다고 이야기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걸 통계적으로 가설 검증을
한 걸 약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2024년은 7에서 8%가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게 95%의 확률로 맞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2024년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잖아요. 아직도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은 뭘 보고 떨어졌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착시 효과거든요. 착시 효과? 근데 그러니까 그거게 내피셜이라는 거죠. 선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다 조사를 한 거잖아요. 2023년도 얼마나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6에서 7% 올랐다고 이야기하면 서울 기준이에요. 서울 기준. 근데 그분들이 떨어진다, 착시 효과다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보면은 그거잖아. 서울 이야기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서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강남은 많이 올랐고, 변두리는 뭐 내렸어요. 그러는데,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면은 한 군데도 있잖아요. 내린 곳은 없어요. 평균적으로 내린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강남이 좀 더 많이 올랐다고요? 성동구가 제일 많이 올랐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성동구가 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2024년 동안 7에서 8%가 실거래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게 95%의 확률로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 근데 맞는데 매물은 1만 8천 개가 늘었다. 그러면 매물이 늘어난다고 가격이 떨어지냐? 오히려 반대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왜 그런지를 봐야 되는 건데 계속 매물 항상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부가 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없어서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한 설명이 틀린 게 아니라 떨어져야 돼. 정부가 인위적으로 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통계라든지 뭐 이렇게 논리적인 설명 외부로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걸 당위론, 집은 떨어져야죠. 떨어져야 맞죠. 집이 너무 이렇게 비싼 게 나랍니까? 이 청년들이 이렇게 힘든데? 예, 청년들이 막 한 1년, 1, 2년 일하고 막 월급 2, 300만 원 받으면서 강남에 집을 팍팍 살 수 있는 나라가 이상한 나라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청년들이 집을 쉽게 살 수 있게 해줘야지. 그래, 해줘야지. 해줘야 되는 거랑 그렇게 되는 거랑은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애기들이 있어. 우리 애기들이 좋은 집을 싸게 사면 좋겠어. 근데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랑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랑은 다른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벌어야지. 열심히 벌어야지 집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집이 쌌으면 좋겠지만 아빠도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선동하는 거야.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2023년하고 2024년이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에 대해서 정의부터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통계적인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죠. AI로 하면 다 맞는 줄 알아요? AI는 그 웨이트를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가중치. 그렇죠. 가중치를 어떻게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AI라는 게 모든 게 맞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파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어쨌든 AI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수학자들의 노력의 결과로 나온 가설검정이라는 거 방법으로 제가 해봤을 때도 2023년하고 2024년은 올랐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맞다. 그렇게 보면은 매물이 증가했는데 왜 가격이 올랐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울 기준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곽도 평균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런 거죠. 부동산 전문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입 전문가, 방구석 전문가. 그치. 부동산을 내가 잘 모르지만 나는 전문가인 거죠. 보통 주식 쪽에서 많이 넘어오셨죠. 또 다른 전문가들은 뭐냐면 그 현장 전문가. 나는 네 가봤어? 가보니까 말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둘 다 뭐 존중하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잘해야 돼요. 둘 다 잘해야지 된다. 그래서 나는 잘 아시겠지만 현장도 많이 다니지만 통계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저는 많이 보거든요. 2016년 이전부터 내가 했으니까 한 10년 넘었단 말이야. 그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도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2000년 초반에 집 사가지고 오르니까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냥 뭐 뻐기고 다니고 그랬는데 2008년 금융위기 지나고 망가지는 거 보면서 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심한 F다 보니까 아 그 즉흥적이고 이래서 그런가 봐. 분위기가 좋아서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거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닌데 그게 빠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전공을 살려서 통계를 파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수학 전공은 아니다 보니까 툴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익숙해서 툴 같은 걸 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바뀌려고 F지만 T 쪽으로 가려고 해서 지금 통계를 돌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현장에 가면 그 숲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나무만 보게 되고 내가 본 거 몇 개로 시장을 설명하려고 그러고 세상을 설명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일만화의 오류가 생기는 거고 방에서 공부만 하고 입 전문가들은 보면은 전체적인
통계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 그런 분들은 내가 존경하는데 그 볼만해. 주장에 대해서 볼만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입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요만한 거 이만큼 가지고 있잖아. 그 전혀 이렇게 인과관계가 없는 것들. 내가 보기엔 또 상관관계도 약한 것들 이런 걸로 전체 시장을 설명하려는 사람들을 보면은 선동꾼이지 선동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들으면 속은 시원한데 1년 전, 6개월 전, 2년 전 데이터를 보면 그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다 안 맞다는 거죠. 경기도 인천까지 같이 봐야 된다. 통근통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막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일단 그거를 동의할 수는 없고 나는 인천의 송도에서 네. 강남 출퇴근을 하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고. 인천 같은 데도 입주 물량이 많은 데는 뭐 연수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이런 데잖아요. 그런 데가 많단 말이에요. 구도심은 어차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특히 재개발해야 되는데 재개발 지금 속도가 안 나니까 공급이라는 게 대부분 인천은 두 군데로 나눌 수 있잖아요. 신도시가 많은 지역이랑 신도시 말고 구도심이랑 나눌 수 있는데 신도시는 뭐 서구라든지 연수구라든지 뭐 영종도 이런 데인데 그런 데서 사실상 서울에 출퇴근이 가능한가? 가능한가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 그런 쪽에서 출퇴근, 통근 통학이 되니까 그쪽 물량까지 넣어서 하는 거는 왜곡시키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은 동네들, 평택이라든지 양주라든지 이런 데서 서울 출퇴근을 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가능한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면 통근 통학률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통근 통학률. 통근 통학률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울 쪽으로 통근 통학하는 비율이 높냐 이런 건데 사실 의정부 같은 경우에 뭐 통근 통학률이 높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노원이라든지 이런 가깝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보게 되는데 양주라든지 연수구라든지 서구에서 통근 통학률이 높냐? 아니거든. 인천에서 통근 통학률이 제일 높은 데는 부평구거든요.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데인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순위가 10위권 밖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연수구라든지 서구의 물량을 서울 입주 물량이랑 합쳐서 보는 거는 깊이 있게 조금만 연구해 보시면 알만한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요. 그치? 통계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통근 통학률이 중요한데 통근 통학률이 미미한 데가 입주 물량이 많은데 그걸 서울 물량에 넣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고 항상 그렇지만 그런 거를 이야기하시려면 통근 통학률이라든지 생활권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스터디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서울의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하면 서울을 채우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으로 가는 거죠. 서울에 집이 없어야지 경기도 인천으로 가는 거잖아요. 항상 그렇지만 물이 낮은 서울부터 채우고 경기도 채우고 인천 채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인천에 집이 많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집이 있으면 서울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을 채우는 거잖아요. 공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아파트 시장의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지역별로도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상품별로도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서울의 아파트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오피라든지 도생이라든지 이런 걸 채우고 제일 마지막에 빌라를 채우는 거잖아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서울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 서울 자체 입주 물량이 서울 아파트에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주변 입주 물량에 영향을 주려고 그러면 통근 통학률이라든지 이런 통근 통학률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럼 수도권 입주 물량을 합쳐서 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40년 내에 제일 부족한 상태로 몇 년간 지속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 아니다. 인천이라든지 경기도에 물량이 엄청 많다. 뭐 예를 들면 뭐 연수구라든지 서구라든지 경기도 양주라든지 평택에 물량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지역을 다 이야기하진 않죠. 자세히 뜯어보면은 서울의 통근 통학률이 높은 데는 입주 물량이 많은 데가 별로 없거든.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많이 왕래가 찾은 곳에 생활권 개념이 있는 곳에 예를 들면 분당 같은데 용인 같은데 수지 같은데 특히 용인도 보면은 수지구가 있고 처인구가 있잖아요. 처인구의 입주 물량이 사실 많거든. 그럼 처인구에서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비율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면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 그런데 이제 용인 입주 물량을 가지고 서울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처인구 물량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인의 입주 물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서울의 통근 통학률이 높은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또 많지 않거든. 그런 거나 아는 거죠. 그래서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섞어서 같이 보시고 통근 통학률이라는 거 보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쓸만한 데이터가 있고 굳이 이렇게 신뢰하기 좀 어려운 데이터도 있네요. PIR 같은 거라도. 그쵸. PIR 보고 투자하면 지금 저기 지방에다 막 쫙 깔아야 되거든요. 아, 그치. 그
PIR에 빠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PIR에 빠지면 서울은 집은 절대 못 사고 서울은 항상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은 항상 오르잖아. 이상하지 않아? 항상은 아니지만 서울은 전체적으로 긴 시간을 놓고 보면은 대부분 오르잖아요. 그죠? 그 이유를 PIR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PIR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PIR이 낮은 데를 선호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방을 가야 돼요. 지방에 PIR 3, 2 이런 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방이면서 아파트 가격이 싼 데가 PIR이 낮은데 거기다 심지어 있잖아. 막 그 지방에 대기업 있잖아. 그런 대기업들이 있는 데는 대기업도 있고 PIR도 낮아. 그러면 집값이 떡상하는 거지. PIR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추천을 하게 된다니까요. 이 와중에도 서울을 안 사고 지방을 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2억, 3억짜리 이런 걸 갭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락론임에도 불구하고 뭐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500만 원 받고 컨설팅 받아서 그런 거 샀다. 근데 처물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내가 봤어. 봤다.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일반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지만 좋은 거 하셨겠죠. 지방에 좋은 거 막 대기업도 들어오고 막 오르는 거 추천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방에 집을 안 사는 이유가 있겠죠. 안 사니까 가격이 낮겠죠. PIR은 그런 문제가 있다. 지금 그 지방 가고 지방이 올랐냐고. 그럼 그 입주 물량이 터지든 말든 간에 PIR만 낮으면 사면 되는 거야. 거제도 사면 되고, 사천도 사면 되고, 이천도 사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천에 SK 하이닉스가 있지만 집값이 싼 이유는 뭘까요? SK 하이닉스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천에 살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됐나요? 통근버스로 왜 광교에서 왔다 갔다 하고 분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삼성도 그렇고 다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좀만 벌면은 나오는 거예요. 신입사원 때는 그 근처에 살지. 나온다니까? 근무하기 때문에 살아야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은 여기다 안 산다는 거죠. 살지만 안 산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돈은 여기서 벌지만 집은 딴 데 산다는 거죠. 사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진주에다 집을 산다니까요. 그 근처에 공부시켜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 수는 있겠죠. 또는 거기 몇 년 근무하다 올라온다니까요. 아니면 서울에 사놓던가. 그 다음에 PIR은 뭐가 문제냐면 특히 그런 문제도 있지만 PIR은 금리가 빠져 있잖아요.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빚을 내서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 많이 나올수록 더 비싼 집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일반적으로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디 가서 창피한 소리예요. 어디 가서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창피하다. 창피하다는 소리 듣는다라는 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대 모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금리가 내려가면은 대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큰 집을, 더 비싼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떡상하지 않습니까? 2020년에 실제로 대출받은 사람들 중에 1%대 대출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때 집값이 떡상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푸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는 금리가 없잖아요. 금리도 없어요. 그래서 PIR에 빠지게 되면은 서울은 항상 빠질 거니까 서울은 못 사게 되고 저 PIR이 낮은 지방은 사게 되는데 지방은 성과가 좋던가요? 다주택자들을 지원해주는 시절에는 지방 가서 임대사업자가 되기를 권장하는 거였고 예전에 그래서 지방 가서 많이 샀죠. 저도 그 대열에 있었지만 이제는 지금은 다주택자는 악이잖아.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좋을 게 별로 없잖아요. 세금 문제라든지 취득세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집이 이미 다주택자별 생각 없이 2개, 3개 있던 사람들도 다 팔고 그 돈 팔고 돈 들어오니까 뭐해? 가만히 있어? 통장에 넣어놔? 아니지. 그 돈을 모아가지고 또 좋은 데로 가니까 똘똘한 한 채, 자신만의 똘똘한 한 채로 계속 가는 거고 그게 가장 심하게 중첩돼가지고 집중되는 곳이 강남인 거잖아. 근데 이 정책이 바뀔까? 앞으로? 다주택자들을 확 풀어줄까? 지방에 지금 취득세 풀어주고 뭐 풀어주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1주택자가 지방에 미분양을 샀을 때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한 채 더 샀을 때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풀어준다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1주택까지는 괜찮은데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이제 지방에 규제 풀어줄 때 됐으니까 지방 내려가 집을 사자고? 여러 채를?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트렌드 속에서는 일단 똘똘한 한 채를 먼저 마련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지방이 진짜 투자해야 될 시기가 오고 규제 자체도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면 그때 내려가도 되는데 왜 미리 이러냐 이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트렌드는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겠죠.
당장 보세요. 내가 2주택인데 3주택을 지방에 산다고 생각해봐요. 12.4%나 13.4%를 내야 돼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내고 서울집을 샀는데 뭐 15% 20% 오르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오르잖아. 지금도 많이 안 오르고, 지방은 왜 많이 안 오르냐면 금리도 높지만 물량이 많잖아. 서울이 물량이 전체적으로 전국에 제일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이 지금 산다? 근데 몰라, 지금 최저점이라 생각하고 하나 정도 사서 뭐 기다리는 건 괜찮겠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뭉쳐가지고 아직까지는 서울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다주택이 되는 거에 대해, 지방 아파트를 여러 개 사서 다주택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안 좋게 보니까, 그게 실거주, 그 지방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그거 사는 거는 나는 말리진 않겠어. 괜찮아 보이고 새 집이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외부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가고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 한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규제 풀어주는 거를 지방에 투자하라는 신호다. 뭐 하락론자들도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지방에 뭐 미분양 사면은 세금 깎아준다든가 양도세 깎아준다든가 이러면 지방에 내려가면 된다. 그 이야기는 앞에 전제가 있어요. 다주택 규제가 없을 때 그렇게 하면 맞았는데, 지금은 다주택 규제가 있잖아. 그래서 지방은 가뜩이나 조금 오르는데 12% 내고, 미리 12% 내고 복비 내고 뭐 내고 해갖고 그 조금 올라가지고 그 세금 낸 걸 상쇄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지방의 입주 물량 문제가 아직도 안 풀려 있는데, 그게 올 하반기는 가야지 뭐 울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부터 해갖고 슬슬 풀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걸 미리 들어갈 필요가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방에 관심 많으시면 올 하반기부터 지방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서울이다라는 거죠. 정책을 봐야겠지만 아직까지 다주택자한테 우호적인 정책은 없다라는 거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까지는 선이요, 다주택은 악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그게 바뀌고 지방시장이 좋아져야지 가는 거지. 또는 그게 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2%나 13% 취득세를 내고 양도세도 나중에 중과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내고도 남을 만큼 상승이 확실하고 상승의 세기가 세면 그때 해도 되겠지만, 글쎄요, 그럴 때는 보통 끝물이더라 이거죠. 제가 경험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저도 2003년에 집을 사고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23년 차지 집 산 거 기준으로 보면은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돈 모으던 기간이 또 한 2년 있었으니까 경험이 있단 말이지. 경험이 있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과거하고 똑같은 패턴이 현재에도 반복될 거다라는 걸 가정해서 하는 거잖아. 니네들이 안 해봐서 그래. 그때 해봤어? 얼치기 같은 애들이 말이야, 안 해보진 않고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이야기해. 그런 식의 논리인 거잖아.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의 나의 경험이 현재도 똑같이 반복될 거다라고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과거는 반복되는 게 맞아요. 반복되는 게 맞는데 조금씩 다르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맨날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저도 경험이 있지만 경험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항상 조금씩 바뀌는 부분에서 막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잖아요. 영화 제목처럼. 그러면 지금 이제 분석해야 되는 거 뭐냐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은 건 무엇이고 다른 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피셜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피셜로, 내피셜이 아니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랑 같은 건 이런 게 있고 다른 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같은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훨씬 크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설명하면 그 근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연구도 해보고 할 수 있는데, 야, 이 새끼들아, 옛날에 있잖아. 옛날에 이랬어. 뭐, 모르고 하는 이야기야. 그 똑같이 반복될 거야. 그때도 그랬거든. 이거잖아.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2차 데드깃 바운스가 온다 이런 것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 거야. 아까 뭐 이야기했던 거 똑같은 이야기인 거야.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것만 이야기하면서 다른 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2010년에서 2013년에는 사이는 한번 보세요. 기준금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는 하루 종일 아침에 출퇴근할 때 라디오 같은 걸 많이 들었는데, 팟캐스트 같은 게 많았죠. 라디오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때는 TV만 틀면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국이 망했다. 유럽이 망했다. 그리스가 망했다. 포르투갈이 망했다. 스페인도 망했다. 제일 마지막에 영국의 브렉시트까지. 그래서 브렉시트가 2016년이야. 영국이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 위기였어요. 유럽 위기설. 그리고 미국은 맨날 부채가 늘어났는데, 이 부채를 더 내려 그러면, 국채를 더 발행하려 그러면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데, 승인을 계속 안 해주고 이래갖고 미국 정부가 디폴터가 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건설사들도 망한다 그랬는데, 건설사들 그때 100대 건설사들 중에 수두룩하게 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망하고 있어요.
뭐 신노가 망하고 몇 개 망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틀면 나와서 틀면 IMF 때는 틀면 라디오만 틀면 그때 라디오 듣던 시절이죠. 라디오만 틀면 100대 기업 중에 어디가 망했다고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00대 건설사 중에 몇 개가 망했다고 나왔거든.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때는 금리가 올랐다니까요. 기준금리가 올랐다니까요. 한번 보시라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거는 심리다라는 거죠. 심리. 그때 분위기 틀기만 하면 나오는 그 심리. 그리고 지방은 올랐다는 거죠. 서울만 놓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서울만 놓고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기준금리는 계속 올랐어요. 뉴스만 틀면은 세계 경제가 망할 것처럼 우리가 그때 그 부러워하던 미국이나 유럽이 계속 망한다는 이야기만 나왔어요. 그 상황에서 집은 필수제인데 사기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전세로 사는 게 맞을까요? 자, 간단한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 10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5억해요. 그러면 어차피 집이 내릴 건데 이 집에 사는 방법은 매매가 있고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어요. 그러면 매매를 하겠어요? 전세나 월세가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비용 대비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전세나 월세로 간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컵에 물은 계속 차는데 이 컵에다 물을 부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어제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샤브샤브 집에 가면 있잖아요. 그 육수 끓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기 넣어서 먹잖아. 근데 요즘에는 반띵. 그렇지 반반 하잖아. 반반. 이렇게. 그치 짬짜면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 짬짜면처럼 돼 있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냄비 높이만 보면 게 약간 낮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육수를 어디다 부어야 돼? 빨간 맛을 좋아하면 빨간 쪽에 부을 거고 빨간 맛을 안 좋아하면은 맑은 쪽에다 붓겠죠. 내 이야기는 뭐냐면 항상 유동성은 늘어나기 때문에 어딘가에 부어야 돼. 근데 그걸 빨간 쪽에 부을지 맑은 쪽에 부을지 결정하는 게 심리라는 거죠. 심리. 그 당시에는 심리가 전부 다 내리는 쪽이기 때문에 임대 쪽에 물을 부은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미친 전세였어요. 미친 전세.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전세는 미친 듯이 올랐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그거죠. 그때는 매매는 마이너스 1이었지만 서울 기준으로 그런 거예요. 대구나 부산 다 올랐어요. 서울 기준으로 오는 겁니다. 매매는 마이너스 1, 전세는 플러스 2. 그래서 둘이 합치니까 플러스 1이었다. 그 얘기 뭐냐면 이 주택시장이라는 공간 안에 돈은 계속 차오르기 때문에 매매로 가든 전세로 가든 어디로든지 반드시 가게 돼 있는데 그렇잖아. 반드시 내가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매운맛보다는 맑은 맛 그러니까 매매보다는 전세로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2가 오르고 매매 가격이 1이 빠졌다. 그래서 실제로 합치면은 플러스 1이었다라는 거죠. 입주 물량이 적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사람들이 어디로 붙고 있어요? 매매도 플러스 1, 전세도 플러스 1. 그래서 합치니까 2가 되는 거죠. 지금 정확히 말해 0.5, 0.5하고 1이 되는 거죠. 둘이 같이 가고 있다. 심리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 2021년에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거지. 네, 여기서 좀 더 지지부진해지면 또 심리가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지지부진해지면 심리가 바뀔 수 있겠지만, 이제 상황을 보세요. 저는 집값은 금리와 수급의 함수라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 모르겠지만, 중기적으로 봐도 집값과 수급의 함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입주 물량은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40년 내에 최저로 몇 년 동안 유지가 될 거고, 금리는 방향을 잡았어요. 방향을 한번 잡으면 2, 3년 동안은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뭐 중간에 말은 많겠죠. 예, 지금 물가가 다시 올랐네. 미국이 다시 어쩌나 하면서 뭐 말들은 많겠지만 아무도 금리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 그러면 금리는 내려간다고 말하는 게 맞아? 올라간다고 말하는 게 맞아? 장기적으로. 2, 3년 동안은 내려가는 게 맞지. 그럼 금리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까지 왔어 지금. 왜냐하면 잠재 성장률 밑에 경제 성장률이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장도 이야기했어요. 2월 달에는 전망치를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잠재 성장률보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침체가 온 거잖아요. 물가 같은 경우도 2%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미 1%대로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저물가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란 말이야. 그러면 돈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미국 눈치 봐가면서 지금 1월 달에 했던 이야기가 뭐야? 이창용 한국은 총재가 했던 이야기.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내려야 되는데, 미국 눈치 보면서 내려야 될 것 같아. 이 이야기인 거잖아요. 환율 때문에. 그렇죠. 눈치 보면서 내려야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잖아. 그러면 금리는 내려가고, 수급은 최저점이고, 그러고 지금 심리는 양쪽으로 골고루 퍼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게 급변할 가능성이 있을까? 자,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장, 제가 보기에는 12월이 바닥이었던 것 같다. 물론 데이터를 계속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1월 데이터도 취합해봐야 될 것 같지만 12월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는 이거예요. 실거래 데이터가 올라오면 뭘 보냐면은 11월에 거래되었던 평형이 12월에 거래되었다면 두 개 차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달보다 올랐냐 내렸냐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12월에는 마이너스였어요. 약부와. 2024년 내내 플러스였는데 12월은 약간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0.1%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1월 달은 데이터가 취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전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2월 달이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실거래 기준으로는 그렇고 심리 기준으로는 10월이나 11월이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혼란 있잖아요. 혼란이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안 미쳤다. 박근혜 때도 그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월에 바닥이 이미 쳤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렇지만 패턴이 12월 바닥치고 1월부터 다시 올라오는 패턴이잖아요. 대출도 많이 해준대요. 금리도 내려간대요. 물량은 사상 최저래요. 그러면 10년에서 13년이랑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건 뭐고 다른 건 뭔지 같이 설명하면서 어떤 요인들이 더 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거지. 그냥 내가 그때 해보니까 그랬어. 그때처럼 될 거야. 지금 봐봐. 그때도 입주 물량 적었어. 나 이 이야기 끝이야, 이 이야기. 입주 물량 적었어. 끝이야. 아유, 지금 오른다는 이야기들은 오른다는 이야기 하는 애들은 다 강의파리들이고 다 얼치기들이야. 해보지도 않은 것들이 어떻게 알아? 이런 식의 논리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들을 때 시원하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발전적인 토론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아이 네가 뭘 알아, 내가 그냥 해보니까 그래, 이런 거잖아. 우리 아버지, 내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뭔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꼰대처럼이잖아. 막 야 이 새끼들아 그거 옛날에 인생이 그런 거야, 막 그런 거야. 그럴 때 똑같은 느낌이라는 거지.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발전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가 최고야, 내 말이 진리야, 다른 애들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잃어버리면 뭔 이야기가 되냐고. 더 이상. 그렇지. 그러면 토론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없습니다. 유효 수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유효 수요가 없다.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없다. 살 사람이 없다. 서울에 수요는 많죠. 근데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없죠. 매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살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수요자 위주로 보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수재 시장을 수요자 위주로 보면 안 되죠. 필수재 시장은 무조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오늘 집에 가서 사야 돼요. 그게 자기 집이든 전세집이든 월세집이든. 그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저 집은 내가 보기에는 한 1억 정도 콘크리트 덩어리니까 1억이면 충분할 것 같아. 그거는 수요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근데 실제 가격은 10억이야. 그러면 내가 10억이기 때문에 포기. 에이씨 너무 비싼데?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텐트 쳐요 이제? 다른 집. 그래서 당신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항상 요구해요, 집은. 항상 그렇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지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최대 금액으로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집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지는 않잖아. 그래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 범위 내에서 최대로 좋은 집을 가잖아.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집은 비나?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 뭐냐면 공급자 위주로 봐야 되는 거, 수요자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뭔 소리냐면 내가 저 집은 1억밖에 안 돼. 댓글 보면 모르죠. 강남은 5억까지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파는 사람이 5억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가 5억에 사고 싶더라도. 유효 수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제 그걸 옛날처럼 시장 원리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이게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좀 더 발전적인 느낌으로 이야기한다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 안 보고 레인지가 있다. 가격의 레인지가. 수요자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가격이 있고 공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가격이 있다. 그 두 개가 적당히 만나면 거기서 거래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가격에는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공급자도 그 가격에는 절대로 못 팔지. 그게 호가 아닙니까, 호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꼭 팔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꼭 팔아야 되면. 근데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가끔 가다가 수요자 위주로 되냐면은 역전세가 크게 나가고 도저히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어가지고 팔아야 될 때, 그럴 때라든지 이자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더 이상 못 버티고 팔아야 될 때, 그럴 때나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세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역전세가 갑자기 막 10억, 2억, 3억씩 팍팍 빠지고 있나요? 안 빠지고 있잖아. 오히려 전세는 반등하고 있잖아. 계속 오르고, 전세가 지금 몇 주째 오르고 있는데 지금 전세 사기니 이런 거를 신축 빌라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섞어가지고 얘기하잖아, 보통. 전세 사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에서 전세 사기가 막 수십 채씩 나고 이런 걸 본 적 있나요? 근데 사람들은 다 전세 사기가 나고 있고, 만연하고, 아파트에서도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이 돼 있잖아. 그렇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가격이 갑자기 빠져가지고,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싸게 내놔야 될 이유도 없고. 자, 두 번째, 내가 이 집을 팔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다른 집으로 또 뭔가 또 집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매물이 쌓이는 이유도 그렇다는 거죠. 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싸게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근데 선생님 매물은 왜 늘어납니까? 그래서 그걸 부동산을 이해 못 한다는 거야. 신규 공급이 없는 이상 이 공간 안에 아파트 개수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서울의 공실률이 뭐 10% 공실률, 아파트 공실률이에요. 자꾸 뭐 이렇게 외곽에 있는 공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아파트 공실률이 막 5% 10%씩 돼요. 1%도 안 된단 말이야. 다 차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팔면 다른 집으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매물을 내놨잖아. 그러면 여기에 누군가 들어오면 그 사람 돌고 돌아서 이 집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빈자리에 누군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돌고 도는 거란 말이지. 그 내가 팔면 다른 집을 또 사야 돼요. 또는 전세나 월세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 사서 또 전세나 월세를 놓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 공간의 크기가 안 바뀌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신규 공급 물량이 들어와야 이 공간이 커지는 거고 그 공간을 채울 사람이 또 필요한 거지. 매도 물량 가지고 공급이라고 설명을 하면 이 공간에 대한 이해가 병신인 거지. 노도강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데. 공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노도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 봤는데, 자, 그러면 해보자. 이 객관적으로 좀 이야기해보자.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무너진다 그러면 무조건 노도강이야. 노도강. 금강구는 나오지도 않아. 맨날, 왜? 노도강에 사람들이 많거든. 영끌족 비명. 자,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게, 영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영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나라에서 영끌이 가능이나 하냐? 영끌이 진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영끌 담론에 대한 논문이 있지 않습니까? 논문. 그래서 그 논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 논문에서의 그럼 영끌이라는 게 정의가 도대체 뭐냐? 그냥 내 친구가 집 샀으면 이 새끼 꼴보기 싫으니까 영끌이야. 이거야? 그건 아니잖아. 신문에서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영끌 담론, 영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정부에서 DSR이 40%가 넘어간 사람을 영끌이라고 하기로 하자라고 한 거잖아. 그래서 그 논문에서 사실 DSR 40%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집을 샀는지 추정한 거죠. 추정했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막 몇 프로더라? 3점 몇 프로인가? 뭐 1%인가? 우리가 영끌족들이 죽는다, 영끌족들이 많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계적으로 95%의 범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통이 하나가 있어요. 통이 하나가 있는데 한쪽 빨간 공은 영끌이고요. 파란 공은 영끌이 아니에요. 지금 갖고 있는 사람 중에. 그래서 손을 넣어가지고 공을 뺐을 때 영끌 빨간 공이 나올 확률, 영끌족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뉴스 기사 보면 넣으면 바로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손을 넣어가지고 해보면은 100번을 하면 3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산 사람 중이에요. 갖고 있는 사람 말고요. 3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95% 신뢰 수준으로 봤을 때, 보통 우리가 말하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영끌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영끌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95% 신뢰 수준이면 영끌 적다. 그치. 그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검증하는 게 학문이라는 거고, 수학 체계를 수천 년 동안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확률 통계고, 정규 분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검증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영끌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영끌족이 집을 사가지고 망했으면 경매로 나올 거 아닙니까? 실제로? 몰려가지고. 그럼 뭐 경매가 엄청 늘었다 그러는데 대부분 이것도 가스라이팅이에요. 뭐냐면 저도 영상 올렸는데 자 빌라의 경매는 많은 건 팩트입니다. 공동주택이 경매가 늘어난 것도 팩트입니다. 빌라가 뭐 경매로 많이 나와요. 그 빌라에서 경매가 나온 여기는 전세 사기 문제잖아. 영끌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은근히 아파트가 이번에 뭐 아파트 경매가 많이 늘었다 그러면 아파트가 영끌에서 경매가 엄청 많이 나온 것처럼 그런 논조로 쓴단 말이야. 그냥 문해력이 딸리는 거야, 문해력이.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빌라가 많이 늘고 있고 공동주택도 늘고 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포함한다. 와, 그럼 아파트가 경매가 겁나게 많이 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공동주택에 뭐가 있어요?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있고, 뭐 도생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면 오피스텔도 빌라 사기,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했잖아. 그럼 실제로 아파트가 몇 개 나오냐 이런 거죠. 그 서울 시내에 아파트 경매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한 달에 1000건도 안 나와요. 1000건. 그 1000건 중에도 저번에 유찰된 거 또 넘어왔고 이렇게 또 넘어온 거 이런 게 중복으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적겠죠. 그에 서울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180만 호가 있어요. 180만 호. 1000건이 안 된다고요. 0.0 땡땡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문에서 말하는 영끌족이 있지도 않은 영끌족이 산 아파트가 경매로 쏟아지고 있다라는 말이 맞냐 이거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선동이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을, 열심히 빚 갖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 조롱하는 거죠. 뭐 이런 걸 뭐라 그러지? 허수아비를 만들어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섀도우 복싱하고 있는 거죠. 있지도 않은 영끌족 뭐 아파트 가지고 섀도우 복싱하고 있는 거지. 이 소리는 입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거죠.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선동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집값 더 떨어진다고 쳐다도 안 본다. 10% 급락의 영끌족 비명하고 있고, 실수요 매수 관망세, 매물 적체, 가격 하락, 압력 작용. 그게 지금 대표적인 그 가격에 살 수요가 없다. 매물이 쌓이는 게 그게 증거다. 그래서 매물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급락할 거다. 이 이야기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설명 안 했는데 마지막에 설명하고 싶던 게 이거죠. 매물이 쌓이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그럼 매물을 등록하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착시도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매물이 늘어날 때 가격이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면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매물이 쌓이는 이유는 뭘까? 거래가 많이 줄긴 했죠. 뭐 3,000건대로 줄었으니까 평균이 5,000건 조금 안 되는데 3,000건대면은 많이 줄긴 했죠. 근데 이게 거래가 엄청 많이 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2023년, 2022년 말에는 1,000건도 안 됐었어요, 서울이. 그럴 때는 가격이 빠졌어요. 맞아요. 제가 보면은 서울의 가격이 최근에 하락하는 거래량은 1,000건 이하입니다. 좋게 봐도 1,500건 이하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은 그거보다 3배에서 많게는 2배에서 3배까지 지금 거래량이 크다는 거고, 10월, 9월부터 빠져가지고 10월, 11월, 12월 4달 연속으로 비슷하게 3,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3,000건대. 이게 막 갑자기 확 빠져가지고 막 500건, 1,000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3,000건대는 서울의 아파트 그 가격이 빠지려면 1,000건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 최근에. 데이터가 그렇다는 겁니다. 3,000건, 그래서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거래가 좀 없으니까 내 집을 내놔도 사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걸 깎아가지고 팔면, 그러니까 매도자가 호가를 내리고 그 내린 가격에 체결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매도자들은 내릴 생각이 없어요. 왜냐? 이거를 파는 이유가 실수요자 위주 시행이잖아요. 이거를 팔고 더 좋은 데로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아시잖아요. 좋은 데는 가격이 더 오르고 여기는 빠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짜리가 있는데 10억짜리는 5천만 원 올랐는데 얘는 15억짜리 가는데 얘가 1억 올랐고 16억이야. 이런 상태잖아. 그러면 이걸 팔아도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이거 팔리면 어떻게 연거래하고 가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는 1억이 더 올랐는데 얘를 5천만 원을 깎아가지고 팔아? 못 팔잖아요. 깎으면 이제 영원히 못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놓기는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안 팔리니까 계속 그대로 두고 있는 거죠. 이게 2022년 제가 침이 마르도록 설명한 급락의 메커니즘 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급락의 메커니즘은 전세 가격이 폭락하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니까 매매를 해서라도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게 하락의 메커니즘이었는데, 그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이사 가기 위해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가격 호가를 잘 내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매주 월요일에 우리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들의 호가가 얼마나 내리는지 계속 매주 월요일마다 모니터링 하고 있다니까요. 그 호가 내려가는 게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단위로 조금씩 내리는 거는 최근에 내렸어요.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호가가 드라마틱하게 내려가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막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다른 거죠. 그게 또 웃긴 게 뭐냐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선도 지고요. 그거 언제 되는데요? 근데 선도 지고 문제가 많아요. 무슨 문제가 많죠? 좀 많은데 가격이 빠져 급락할 수 있어요. 어떤 게 급락할 수 있죠? 선도 지구 경쟁률이 5대1에서 7대1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되고 나머지 6개나 4개는 떨어졌다는 거죠. 저거 맞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면은 그 떨어진 데서 실망 매물이 쏟아져가지고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도지구 지정되고 나면은 그런 단지들이 실망 매물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급락을 하려고 그러면 전화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전화해봐야 그런 거 없다는 이야기만 나오니까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급락을 하려면 전조증상으로 호가가 내려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호가가 내려가야겠죠. 호가가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시세 대비 싼 매물들이 일단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게 거래가 되면서 다다다닥 연쇄적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근데 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없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2024년 6월에 분당에 시세 대비 저렴한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호가가 나와 있는 아파트 저층 1, 2, 3층 빼고 개수를 세봤더니 360여 개. 엑셀이 그대로 있어요. 분당 금매를 저는 주기적으로 관심 지역에 금매를 한 번씩 뽑거든요. 근데 2012월, 그 이야기 나오고 2012월에 한번 뽑아봤어요. 선도지구 지정되고 난 다음에. 그게 80개, 86개로 줄었어요. 오히려 금매는 5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게 금매가 나오고, 그 금매라는 게, 아니, 호가 대비 낮은, 그 시세 대비 낮은 호가로 매물이 나오고, 그게 거래가 돼야 되는데, 시세 대비 호가가 낮은 매물이 오히려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럴싸한 이야기는 좋은데 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팔로우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속아가지고 딱 듣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부동산 거래를 안 해봐서 그렇다. 분당 사람들이 왜 싸게 던져야 될 호가를 확 낮춰서 팔아야 될 이유가 있냐고. 그냥 살면 되거든요. 그렇지, 살면 되지. 그냥 그리고 팔면 또 어디 갈 건데.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국이 어수선하니까 또 최근에 이제 시국에 빗대가지고 심리를 죽이고 매물이 쌓이고 연걸적도로 이제 죽기 직전이고 이런 식으로 다시 논리들을 자꾸 펼치는데 들으면 그럴싸한데 그래서 집값이 내렸냐 이거죠. 2024년 집값이 내렸냐 이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뭐 유튜브 보다 보면은 수많은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내린다, 아니다 이 주장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그럴싸한 논리들을 항상 새로운 논리들이 나오잖아. 그럴싸한 논리들을 보지 말고 이분들이 1년 6개월 전, 1년 전, 2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유튜브 백제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차피 그분들은 뭐 대형 채널에 주기적으로 나오시잖아요. 대형 채널 하나 딱 집어가지고 2년 전 영상 한번 보시고 6개월, 1년 전 보시고 6개월 전 보시고 현재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집값이 그분들 말씀대로 계속 내린다고 하셨는데 내렸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그래서 이제 2023년, 2024년 서울 기준으로 집값이 내렸는지 올렸는지 내가 검증을 해봤다 그랬잖아. 2023년은 6에서 7%, 2024년은 7에서 8% 올랐다고 하는 게 95% 확률로 맞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이야기는 들을 때는 그때는 그럴싸하지만 실제로는 맞지 않았다라는 거잖아. 근데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은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걸 수도 있다. 계속 오른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잖아. 그 사람들 말은 결국 맞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안 듣고 계속 그쪽 이야기만 듣는 건 뭔가 내 마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서 그걸 계속 듣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따끔할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들 때 그 근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 객관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 검증이 안 되면 검증을 해주는 사람 이야기를 듣든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어차피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안 나올 거니까 검증해주는 사람 반대쪽은 안 나올 거니까 그것도 안 되면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 2년 전, 1년 전, 6개월 전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거죠. 그게 맞았는지. 귀찮아서 안 그치? 찾아본다. 그러진 않아요. 자동 플레이 되는 거냐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친절하게 과거 영상 모아서 올려도 그것도 안 그쵸? 본다. 그래서 성지순례 영상 올려놔도 아무도 안 본다. 아무도 안 본다. 왜? 알고리즘에 뜨지 않는다. 알고리즘에 뜨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어떤? 망고쌤, 부동산은 큰 돌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맞는지 틀린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2년 동안 지켜봤잖아. 2년 동안. 1년, 2년 더 지켜봐야지. 네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인디언 기우제 아니냐 이거죠.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기도 때문에 비가 온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비가 오고 안 오고를 그 기우제 할 때 그 기도에 맞춰가지고 비가 오고 안 오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잖아요. 지난 한학장에 잭팟이 터진 분들이 있죠. 그치, 잭팟이 터진 거지.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했는데 2016년도에 계속 내린다 그러는데 2020 맞았지. 딱 잭팟 한번 터지는데 그때 막 안 그래도 그동안 집에 올라서 짜증나 죽겠는데 집값이 급락하고 이 사람들이 와 내가 뭐라 그랬냐 전부 다 그리고 유튜브 나서 전부 다 그래. 제가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2021년에 집을 팔 저로 얘기했다 그랬는데 2020년에도 그랬고 2019년에도 그랬고 2018년에도 그랬고 그거 찾아보라니까. 그게 인디안 기우제 아니냐 이거지. 인디안 기우제. 세상은 그랬으면 하는 게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이 이래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청년들이
마음 놓고 좋은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이게 그랬으면 하는 거죠, 그거는. 그래야 애를 낳지. 그치, 그래야 애를 낳지. 그랬으면 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근데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랬으면 하는 것보다는 세상은 이게 뭐 당장 내가 미래에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더라도 당장에 나는 어디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일단 내가 강남 아파트 집값이 5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하는 거잖아. 근데 5억이 안 되잖아. 그럼 당장 내가 뭐 강남에 집을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격에 사야 되는 거잖아.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러면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봐야지. 그치? 현실이니까. 그래야 현실에 적응해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랬으면 하는 파라다이스만 보고 살면 현실에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나 본인 가정의 가정 경제에는 그런 게 그랬으면 하는 거를 보고 사는 것보다 그런 것을 보고 사는 게 도움이 훨씬 된다는 이야기죠. 2025년에 여전히 공급은 부족하고 갈수록 공급 부족은 서울은 심해질 거고 금리도 이제 방향을 정했고 1, 2년, 2, 3년 동안은 금리가 하락의 방향으로 잡은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 큰 돌은 점점 데워진다. 부동산이랑 큰 돈은 점점 데워질 건데 아직도 하락론에 빠져 있으면 어떡하냐. 물론 통계 데이터가 KB라든지 한국감정원 데이터는 거래량이 적을 때는 두세 달, 거래량이 많을 때는 한두 달 늦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하락 전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두세 달 전의 이야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1월이나 2월에는 KB나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데이터가 하락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한두 달 전의 이야기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한다. 2023년에 집을 사지 못했고 2024년에 집을 사지 못했던 사람이 2025년에 사지 않으면 2026년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 안 사고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집을 사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늦긴 했지만 2025년도 서울의 핵심지에 또는 서울의 집을 사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2025년은 이제 강남이라든지 뭐 마용성광 범위를 벗어나서 그 외곽 지역도 이제 상승의 폭이 점점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서민들한테 다가오는 거잖아요.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